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터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은 번외로 금융으로 본 세계사 시리즈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탄입니다, 오늘. 이제 이게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총 한 10부작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의 역사와 시작이 어떻게 됐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줄여서 제가 요약을 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솔론의 화폐 개혁과 로마의 물가 통제입니다. 이제 시작을 들어가자면 옛날 아테네 시절에 이제 헥테모로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이게 자유인이었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세금을 잘 내면 자유인인데 이자를 못 갚으면은 아니면 그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노예보다 위에 있는 게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민은 반노예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얘네는 아마 헥테모로이라는 계급을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민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이제 세금 일부 뭐 혜택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서민 계층인지 시민 계층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이주하면서 노예가 다시 늘어나요. 결국 나라가 유태해지는 거죠. 왜냐? 노예가 늘어나면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 건설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악순환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때 솔론이라는 콘솔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말고 그리스의 솔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쓴 게 채무 약속 폐기하고 노예 해방, 그 다음 농사 권유, 그 다음 도망 이주한 사람을 이제 약간 시민 비슷하게 국가가 보증을 서서 귀향을 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그리스에서는 솔론의 공평 출발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때 당시에 공평했다 이거죠. 공평한 출발법. 그래서 아테네 사회에 이제 이게 희망이 되고 또 이런 게 이제 책으로 남으면서 이제 그리스의 명성이, 그러니까 즉 아테네의 명성이 어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생산성은 낮았지만 정신문화가 최초로 발달한 도시가 되는 계기도 됩니다. 이것이 3000년 전 솔론의 개혁안이라고 이제 우리는 금융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불평등은 심화가 되고 이제 출발선부터가 이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물려준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지금 불가능했는데, 근데 이때 당시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훌륭하고 현명한 콘솔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테네에는 은강을 또 이때 발견을 해서 이 돈으로 또 이제 델로스 연맹 화폐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테네가 이제 상업이 번성하고 경제 발전이 초석을 다지게 되면서 군사력도 막강해지겠죠. 이래서 결국 옆에 있는 펠로폰네스 반도에 있는 스파르타와 이제 드디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기에 이르르는 거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산업망의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전쟁에 또 오래 하면서 이 고대 그리스의 금융업이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모험 대차라고 합니다. 즉 대출과 보험이 결합한 형태. 식량 비축과 전쟁 물자 보충으로 인해 생긴 상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시 대금업자들은 한 5, 60% 사이에 그 높은 이자를 받는 대신에 이 위험 리스크를 감수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대금업과 외환 투기를 병행하면서 최초의 금융업자라는 이제 명칭을 얻게 되는데요. 이들은 다양한 정부 무기 삼아 해상무역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돈을 수금하는 저축업도 이제 생겨요. 그래서 토지나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대금업도 견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미 금은 물물교환 없이 지금의 은행 업무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존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전에 그 소아시아에서 이미 페르시아하고 그 전에 이미 화폐가 있었고는 형태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 유럽 애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의 아테나에서 금융업이 시작했다라고 이제 시초로 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부터로 하는 걸로 이제 이게 방송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은행 업무 시스템이 이때 이제 생겨나면서 상업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국가주의나 가족주의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전쟁이 자주 일어나겠죠. 그럼 용병들을 써야 되니까 돈을 이제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용병들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민족들이 섞여가지고 양아치하고 불황자가 넘쳐나고 또 전염병이 늘어나겠죠. 그럼 전염병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허무주의에 빠져서 한탕주의식 팽배로, 이때 이제 생긴 말이 뭐 일질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테네 문명이 무너져 버려요, 빨리. 그래서 결국 그리스 문명은 로마 공화정 철기군에게 정복당하면서 이제 멸망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한 것은 내려놓고 나눌 줄을 알아야 되고, 노력을 계속해서 병행하고 단단한 가치관이 있어야만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로마에게 패권을 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패망을 하면서 이제 로마한테 넘어가죠. 근데 로마 공화정도 아테네처럼 소유 재산에 따라서 얘네도 시민들의 계급을 또 나눠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만큼 권리 행사도 있고 그만큼 의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일수록 병역 의무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전쟁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장비를 사고 이제 이런 갑옷을 사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돈 벌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권리도 얻게 되고 또 계급도 진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도 이때 당시는 꽤나 따랐어요. 지금보다, 지금 비교가 안 돼. 지금 현대는 썩었고 얘네 때는 초기에는 아주 공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평민들은 전쟁터에서 지고 들어오면 갑옷과 방패값을 빚을 지는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채무자와 극단의 길 선택해서 다시 노예로 되는 극단적인 이제 상태로 돌변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로마 평민은 전쟁에 나서지 않고 개혁안을 요구하게 돼요. 왜? 전쟁에 나가도 어차피 돈을 못 벌고 직위도 못 얻고 계급도 못 올라가니까 그 한계점에 도달해서 결국은 로마 12표법이 공표됩니다. 누구나 채무로 족쇄를 채우거나 인신도 불가하고 노예를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성범법을 오늘날 공시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유재산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 그 법의 근거가 되는 게 이게 최초입니다. 이게. 로마 12표법. 그래서 로마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재판을 통해 죄를 정하고 형벌을 내려야 되고, 죄의 유무가 확정되면 반드시 권리의 의무를 집행했어요. 이게 법의 독립성이고 신성함이면서 또 로마의 아주 그냥 명확한 이제 결단이겠죠. 대부분 토지가 바다에 인접해서 염분이 많아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웠어요. 어쨌든 아테네인들은 교육을 통해서 식량 수입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아테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로마는 약탈을 선택했어요. 자급자족을 안 했어요. 얘네는. 그래서 로마 국가의 연간 수입액의 4분의 3은 전쟁 배상금으로 떼었고 4분의 1은 정복지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이 엄청난 돈을 부동산 매입에 투자했고 군대를 양성하는 데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전투력도 약화되고 도덕성의 타락으로 결국 로마 본토와 식민지 경제는 점점 위축되어서 공화정이 또 한 번 붕괴되기 시작하는 제정시대를 개막하게 되죠. 그래서 제정시대 때 네로 황제 아시죠? 얘가 군인 지지를 받지 못한 황제고 엄마의 힘을 얻어서 이복형을 죽이고 된 황제인데, 얘가 좀 하층 군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가격 통제를 위한 고종 물가제를 실시합니다. 즉 식민지에게는 과도한 세금 부과를 하고 로마 시민에게는 곡식을 공짜로 주고 사실상 세금을 안 걷었어요. 그리고 매일 카니발 축제를 열면서 국고가 바닥 날 때까지 이제 행사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민지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식량 배급도 중단되고 또 이런 복지도 줄인다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로는 결국은 그 시대는 파국을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재정 정책과 늘어난 복지를 제어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게 바로 네로 황제의 포퓰리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복지는 필요하지만 무한정 발행해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금을 깎아서 구리를 더 섞어가지고 이 화폐를 발행한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받는 것들이 정당한 것인지 후손들에게도 나중에는 이게 영향을 줄지 합리적인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네로는 물가를 올려서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켜 환심을 얻고자 했던 시민들까지 마음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로마 초대 황제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여기서 막을 내려요.
나중에 이제 디오클레티누스 황제가 이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화폐 개혁을 다시 단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폐를 60%까지 이제 금 함량을 놀려서 널리 유통시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미 화폐 주주업자들이나 이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최고 가격형 공표를 발표하기 이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용병을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가지고 좀 그나마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오늘 일부가 이제 화폐 솔론의, 그러니까 아테네 솔론의 화폐 개혁과 로마의 물가 통제 얘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부가 끝입니다. 다음은 이제 2부가 이어질 겁니다. 이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정치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